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는 편인가요? 사실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옷을 잘 차려입는다는 게 꽤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또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읽어드릴 책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의 저자는 생각이 많아 피곤한 사람들에게 옷차림을 바꿔보라고 조언합니다. 단지 예쁘거나 멋진 패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잘 갖춘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요. 옷을 잘 차려입어야 하는 이유,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읽어보시죠. 형세, 사회적 사다리에서의 위치 파악.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안전하고 원만한 관계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어로 명시되지 않은 수많은 규칙도 존중한다. 그들은 토를 달지 않고 집단의 이야기에 동조할 뿐 아니라 형세라는 게임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형세는 누가 누구인지, 사회적 사다리에서 나와 상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빨리 파악하게 해준다. 형세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옷차림이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또 중요하다. 어깨에 힘을 주고 상대를 보자마자 평가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평가는 찰나의 순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을 잘 남길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고들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소위 명품 브랜드의 서열이라든가 시계, 자동차, 보석, 가방 가격을 훤히 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행위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값싼 옷을 입은 아이들을 놀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내가 많이 봐서 아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차이에 신경 쓰지 않는다. 어느 브랜드 시계 혹은 구두가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들은 잘 모른다. 일반 사고인들은 다양한 활동 분야나 업계의 드레스 코드를 잘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재빨리 상대의 사회적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게 상호작용 안에서 자기 입장을 취한다. 우리는 모두 제복을 입고 있는 셈인가?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 바닥에서 통용되는 드레스 코드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형세 파악하기 놀이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거나 다름없다. 구성원의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집단은 활동 리듬, 일관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제복 찬가. 군인은 국가를 사랑해야 하고 거기에 자신의 취미와 명예를 두어야 한다. 아름다운 제복의 효용성이 여기에 있다. 별것 아닌 것이 그게 없었으면 절대 버텨내지 못했을 사람들을 화염에도 굳건히 버티게 할 때가 많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인정 자극으로서 표면화되는 형세의 극치가 바로 제복이다. 옛날 군인들은 눈에 확 띄는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군복을 입고 싸웠다. 이쪽 진영의 군복은 빨간색, 저쪽 진영의 군복은 파란색이었지만 양쪽 다 금색 계급장, 견장, 방울술, 털모자까지 갖춰 입었다. 군복이 위장과 보호색의 장점을 취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다. 체조선수였다가 항공기 승무원으로도 일해보았던 나에게 제복은 큰 의미가 있다. 제복이 주는 소속감 때문에 나는 제복 입는 걸 좋아한다.
체조대회에 나갈 때는 모두 이니셜이 박힌 체조복을 입고 행진을 했다. 어느 선수가 어디 소속인지는 체조복 색깔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공항에서도 승무원 복장만 보면 어느 항공사 소속인지 알 수 있다. 물론 기장의 어깨 견장에 박힌 4개의 줄이 실제로 항공기 이륙에 도움이 되거나 하진 않는다. 그렇더라도 승객들은 승무원들의 제복을 보고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복은 경찰이나 세관의 통제를 간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상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점원에게 문의를 해야 할 때 누가 점원인지 옷차림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가.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복은 어느 곳에나 있다. 댄스 파티나 가면 무도회에 평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간다면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옷차림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수도복이 수도승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거칠고 투박한 승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좋은 수도승이 될 수 없는 건 맞지만 해변에서 수영복만 입고 있는 사람이 수도승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하겠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도덕적으로는 그리 탐탁지 않을지 모르지만 옷차림은 다른 사람을 감지하고 파악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불황자 행색을 한 사람보다는 청결하고 단정한 차림새를 한 사람에게 더 믿음이 간다. 사회학 분야에서 옷차림이 사람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연구들이 꽤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너절하고 불량한 행색일 때보다는 정장과 넥타이를 갖춰 입었을 때 히치하이킹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최근에 이루어진 한 실험에서는 여자아이를 혼자 돌아다니게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영상으로 녹화해 보았다. 이 여자아이가 중산층 아동의 옷차림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가가 길을 잃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극빈층 아동의 옷차림을 한 여자아이는 못 본 척 무시했다. 실은 같은 여자아이였는데 말이다. 사실 교복에는 장점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빈부격차를 일부 지움으로써 허울뿐인 평등이라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복에 깃들어 있는 학구적 기운을 모든 학생에게 무의식적으로 고취할 수 있다. 옷이 전달하는 기운. 이런 얘기가 근거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유도 선수는 도복을 차려입으면서 자신이 유도 선수임을 더욱 실감한다. 옷은 내가 나를 느끼는 방식, 나의 행동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잠옷을 입으면 늘어지고 싶고 청바지를 입으면 편안하고 정장을 갖추어 입으면 허리를 펴게 된다. 러닝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파티복, 축제 의상, 나들이 옷, 운동복을 신봉한다. 이런 옷들은 우리에게 기운을 전달하고 우리의 소중한 순간들을 의식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가령 평소와 똑같은 복장으로 클래식 연주회에 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격식 있게 차려입지 않고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이어도 얼마든지 음악을 즐길 수 있지만 일상에서 벗어난 순간을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다소 상실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멋지게 차려입는 것은 경험을 세련되게 만드는 작업의 일부다. 물론 근사한 제복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선동이 도덕적이지는 않다. 어쨌든 나폴레옹이 한 말은 전반적으로 옳다. 제복은 사람을 흥분시킨다. 항공사 승무원복을 입고 일하던 시절의 나는 불타는 비행기 안에서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탈출시키기 위해 분투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승객 신분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면서부터는 다른 승객들의 안위에 객관적으로
그리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드레스 코드를 따르면 쉽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옷차림의 미묘한 규칙을 불편해한다. 그들은 사람을 차림새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손목에 찬 시계를 보고 상대의 소득 수준을 짐작하다니 얼마나 천박하고 웃기는 일인가. 그들은 과적응에 급급한 거짓 자기에 갇혀 있지 않은 이상 자기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날그날의 기분대로 옷을 골라 입거나 좀 추레하더라도 편안한 옷을 선호한다. 또한 그들은 때때로 독립심이나 반항심을 옷차림으로 표현한다. 자신이 분위기에 적절치 않은 차림새로 얼마나 믿음직한 인상을 깎아먹고 있는지, 쉽게 갈 길을 어렵게 가고 있는지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기 회사를 운영하는 니콜라는 젊은 기업가 모임에 속해 있다. 내가 니콜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자기는 업계의 드레스 코드를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런 자규적인 관습이 싫기도 하고 동료 기업가들을 좀 도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모임에 규칙에 걸맞지 않은 옷차림으로 가곤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를테면 그는 캐주얼 복장으로 모이는 자리라고는 해도 비싼 폴로티, 비싼 청바지, 비싼 운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비싼 시계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니콜라는 나와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더 쉽게 모임에 동화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과 장신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 따로 놀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미앵은 동료들의 드레스 코드를 잘 모르겠고 자신은 그들과 분위기가 영 맞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의아했다. 그냥 눈여겨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뭘 모르겠다는 걸까? 물론 다미앵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일부는 그런 짓이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의욕을 일절 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에서 했던 설명을 다미앵에게도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소방관과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제복에 대해서 설명하자 단박에 알아들었다. 아침에 제복만 걸치고 나가면 되니 얼마나 간편했는지 모른다고. 제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던 시절에 그 경이로운 소속감이 그립다고 했다. 아, 내가 얼마나 열렬히 공감했는지.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드레스 코드를 지키면서 바로 그런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미앵이 이제 이해했다는 것을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그렇다. 민간인들에게는 제복 개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옷차림이 황홀한 소속감을 안겨준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나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미앵이 동료들과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그 노력에서 즐거움을 찾을 거라 확신했다. 형세와 부의 외적 표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일화를 들어보겠다. 루이즈는 어느 부부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집은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었다. 그 집 아내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루이즈에게 거만하게 말하기를 요즘 명품은 명품도 아니라고 했다나? 지금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명품 가방이 널렸지만 그 유난 떨기 좋아하는 여자는 흔한 명품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매우 비싼 한정판 가방의 구매 대기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루이즈는 킬킬 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가 의기양양해하면서 구매 대기 중이라는 가방을 웹페이지에서 보여줬지만 별로 예쁘지도 않고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러니 제 반응이 그녀가 기대한 감탄과 부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을 수밖에요. 그 여자는 골이 났어요. 명품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게 통할 리 있나.
프레이징과 은어 구사하기. 어휘와 프레이징도 형세에서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선택한 어휘, 말에 수반되는 몸짓과 자세는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사회 문화적 출신을 나타낸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표준말을 쓰는 사람보다 덜 믿음직하다고 느낀다든가, 슬럼 지역 젊은이들의 말투를 듣고 면접에서 떨어뜨린다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투리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스피칭 수업을 받기도 한다. 30년 전에 레쟁 코뉴이라는 희극인 3인조가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슬럼 지역 젊은이들부터 온갖 직업군과 부르주아들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의 특징을 포착하고 모사했다. 무엇보다 대사를 구사할 때마다 그러한 특징에 완벽하게 충실한 어휘, 프레이징, 억양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일상 언어는 과학기술, 운동, 금융, 부동산, 회계, 상업, 나아가 법률이나 의학 관련 용어로 점철되어 있다. 내가 스윙이니 피치 같은 용어를 입에 올리면 여러분은 그걸 듣고 내가 골프를 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솔페주가 어쩌고 전음계가 어쩌고 하면 여러분은 내가 음악 얘기를 하는구나 알아차릴 것이다. 파라세타몰과 아세틸살리칠산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의학 관련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업계든 그 바닥에 은어가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업계 용어를 편하게 구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업계 사람이려니 생각한다. 여러분이 특정 집단의 어휘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능해 보일 수 있다. 또한 여러분과 동료들의 공모의식도 강화될 수 있다. 은어는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고 문외한들을 배척한다. 어떤 업계의 은어는 과장이 심하다. 일부러 난해하게 늘어놓는 횡설수설은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동시에 당사자들의 잠재적 무능을 은폐한다. 더 이상 어떤 허풍에도 홀리지 말라. 어느 한 업계의 어휘를 배우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다. 그저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형세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활동에 깊이 배어 있어서 그러한 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다. 카를로스 티노코는 영재들을 위시한 여러 저서에서 지적한다. 반수능주의와 반항을 지지하는 대안적 사회들마저도 규범 만들기에 급급하고 그중 대다수는 여느 사회들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그 규범을 사용한다. 소속을 보장하고 모든 이탈을 규탄할 수 있는 일종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규범에 바짝 매달리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바닥에서든 심지어 반수능적이라는 곳들조차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구현하기 원하는 형세를 취하는데 열심이다. 어디에나 그 바닥에 코드가 있다. 어느 업계를 외부인이 대놓고 비판하는 건 봐줄 수 있다. 그렇지만 엄연한 내부인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이에게 밉상으로 찍힐 것이다. 공모. 인생은 약속된 연극이다. 공모는 인간들에게만 가능한 이 놀라운 사회적 결속의 두 번째 창이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라. 어떤 무대에 연극을 올리기로 했다. 배우들은 17세기 의상을 차려입었다. 그들은 대본을 외웠고 언제 어떻게 대사를 해야 하는지 안다. 무대에서의 동선도 물론 다 정해졌다. 그들은 무대에서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안다. 모두 준비를 끝냈고 당장이라도 막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웬 불청객이 무대에 난입해 어슬렁대며 빈둥거린다. 동 디에그가 아들에게 로드리그, 그럴 마음이 있느냐? 라고 절체절명의 대사를 던진 순간 그놈의 불청객이 깜짝 놀라서 배우를 향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는다. 배우는 성질이 나서 아, 미치겠네. 이건 대사라고요. 라며 소리칠 것이다. 불청객은 한술 더 뜰 수도 있다. 저기요. 대사 말고 당신이 할 말을 해보지 그래요. 동 디에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옷은 또 왜 그렇게 입었어요? 진짜 당신은 이렇지 않잖아요. 누가 그걸 모르나. 배우들은 모두 자기들이 연기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 즐기고 있다. 그런데 무신경한 외부인이 그들의 연극을 망쳐버렸다. 그들은 녹이 등등해서 그자가 입을 다물기만을 바란다.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으면 불청객은 그제야 자기가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무대를 떠난다. 만약 그가 끝까지 눈치 없이 군다면 험한 꼴을 보고 쫓겨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모임에 기껏 초대받고 가서 하는 행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생은 연극이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즐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만 예외다. 이제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러일으키고 다니는 불편한 느낌의 성격을 이해했는가? 그렇다면 형세와 공모 개념에서 발견한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실은 여러분도 그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헛되고 부질없어 보여서 등한시해왔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결속이나 안전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헛되고 부질없어 보였을 것이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타인의 차림새나 어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고려하기를 거부했다. 형세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대등하게 겉모습 따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기를 원했다. 형세의 연출에 온갖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당황했을지 이제 알겠는가? 여러분은 그들이 원하는 공모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심기를 거슬렀다. 이제 여러분에게 일견 우스워 보이는 코드일지라도 존중하는 편이 이롭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게임 규칙 따르기. 게임 규칙을 존중하면서 참여한다는 말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규칙을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암묵적 규칙도 숙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난관을 타개한다는 의미도 있다. 교류 분석의 창시자 에릭 번은 함정이 있는 교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잘 지적해 주었다. 소통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수준과 숨겨져 있는 목표들이 있다. 일반 사고인들은 숨겨져 있는 대다수의 목표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듯 보인다. 반면 생각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목표들의 극히 일부만 감지한다. 어떤 부분이 은밀하게 작용하는지 포착하기에는 여러분의 암묵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심히 부족하다. 마르셀 파뇰의 희곡 토파즈에서 청렴한 교사는 학교에서 자행되는 암묵적 매수와 조작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립중학교에서 쫓겨난다. 그는 돈 많고 유력한 부모를 둔 학생에게 성적을 잘 주라는 요청을 받는데 만약 그 요청대로만 했으면 학교에서 쫓겨나기는커녕 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 장면은 흥미롭고 대단히 명쾌하다. 관객을 포함한 모두가 숨겨져 있는 관건이 무엇인지 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조차도 관객 입장일 때는 안다. 오로지 주인공 교사만 그 많은 암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장면이 재미있다. 순진한 교사도 결국은 복수를 하게 된다. 극이 진행됨에 따라 그도 차차 이 냉소적 세계의 규칙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부유하고 힘있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힘겨루기의 일부이니 그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암묵적 코드를 이해하려면 일단 그런 코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토파즈도 자기 소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했다. 이건 속임수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다. 인생은 게임이다. 나는 우리가 상상한 현실 속에서 산다고 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놀아보라. 리처드 바크는 심오한 소설, 환상, 어느 마지못한 메시아의 모험에서 인생은 그저 배우고 즐기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인공 시모다. 이 마지못한 메시아의 입을 빌려 말한다. 우리 인간들은 수달처럼 즐겁고 유쾌한 피조물들이지요. 우리는 우주의 수달이에요. 그는 양자적 세계관에 입각해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상상에서 관통할 수 있게끔 허락된 바로 그것만을 산다고 믿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리처드 바크는 조 디스펜자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신봉하는 동향에 맞닿아 있다. 우리는 연극, 축구 시합, 카드 게임을 즐긴다. 삶의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컴퓨터 게임은 또 어떠한가? 이 글을 쓰다가 생각난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녀는 게임 화면 속 자기 캐릭터가 거대한 달팽이에게 추격을 당하자 진짜 자기가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그 친구는 스트레스 때문에 눈물까지 보였고 우리는 그 친구를 보고 웃느라 눈물이 다 났다. 현재 실행 중인 게임에 그렇게 진지해질 수도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도 있다. 인간은 상상적 현실에 점점 더 깊이 틀어박혀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축구 시합에 목숨이라도 걸었나? 왜 심판을 욕하고 관중석은 흥분해서 난리 굿인가? 유소년 아마추어 축구 클럽들이 학부모들에게 애들이 월드컵에서 뛰는 게 아니라고 일일이 알려줘야 할 지경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과민 체질이기 때문에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더 때로는 분위기에 맞지 않을 정도로 사태를 극적으로 과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복잡성 사고는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고 까다로운 일은 되레 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인가?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히려 진짜 큰 일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일상을 부풀려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어보자. 시모다의 말이 옳다. 인생은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만큼 모든 종류의 놀이도 좋아한다. 운동 시합, 시청각 게임, 보드게임. 그리고 인간은 놀이에 푹 빠지면 외부 현실을 잊는다. 주사위를 던지고 말을 이동시키고 점수를 셀 때는 그 판에 완전히 몰입해서 일상과 분리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상 알지 않는가? 아, 자기가 만들어낸 가상에 매몰된 거대한 뇌라는 게 이렇다. 깨어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사회생활도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사회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모노폴리 판이다. 어떤 사람은 신나게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한다. 모노폴리를 하다 보면 파산하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떼돈을 벌 수도 있다. 게임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온전히 수용한다. 어쩌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노숙자들의 존재나 금융 스캔들에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지 않는지도 모른다. 게임을 했고 졌다. 패배도 게임의 일부다. 게임에 뛰어들었고 그 안에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뿌듯해하고 안도한다. 놀이터에서 뺑뺑이에 올라탄 이들은 자리를 양보하거나 밖으로 튕겨나갈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튀지 않기, 따로 놀지 않기, 규칙 존중하기, 규칙을 세운 이들과 원만한 관계 유지하기, 이런 게 암묵적인 것의 핵심이다. 가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가려져 있지는 않은 관건. 그건 바로 규칙이 아무리 임의적으로 보일지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하는 게임은 보드게임보다 새로울 것도 크게 다를 것도 없다.
모든 게임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이나 저규칙이나 임의적이기는 마찬가지지만 늘 완벽히 받아들여진다. 축구 선수는 손으로 공을 잡지 않는다는 규칙을 일단 수용하고 경기에 뛰어든다. 형세 게임과 공모 게임도 그렇게 수용하면 된다.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 규칙을 준수하면서 모노폴리 게임을 한다는 게 실은 상당히 따분하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주사위를 던지고 말을 옮기고 카드를 뽑아서 지시사항을 읽고 칸에 잘 들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땅이나 호텔이나 열차역을 살 기대에 부푼다. 재산을 불리는 것은 주사위 던지기와 카드 뽑기 운에 전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모노폴리를 하면서 속임수를 써보라. 게임이 그렇게 신나고 짜릿할 수가 없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지폐를 슬쩍 가져오고 내 땅에 건물을 하나 올려놓고 주사위에 장난을 치고 숫자를 잘못 쓴 척하면서 엉뚱한 곳에 말을 옮겨놓고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게 카드를 섞고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가. 다른 사람에게 속임수를 들키더라도 그 사람도 내 편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른다. 공범에게도 판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슬쩍 도와주면 못할 것도 없다. 청렴한 게임 참여자들, 다시 말해 고지곳대로만 하는 사람들은 재미도 없고 게임에서 이길 확률도 적다. 사기꾼들은 이기니까 점점 더 신이 난다. 충격받았는가? 하지만 게임일 뿐이다. 가짜 종이돈 외에는 훔친 것도 없고 비 오는 일요일에 보드게임 한 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러분의 언짢은 표정이 보인다. 지극히 임의적이고 바보 같은 보드게임의 규칙을 여러분이 절대 불변의 법칙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이 모노폴리 게임보다 더 진지한 것도 아니다. 사피엔스는 규칙을 따분해하면서도 스스로 규칙에 갇혀 산다. 한쪽에는 신나게 놀면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 사기꾼들이 있다. 반대쪽에는 바비큐 파티 같은 뒤풀이로 마음을 달래는 패자들이 있다. 그 중간에서 갈피를 못 잡고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자주 문제거리가 된다. 게임할 때 짜증나는 사람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블롯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과 타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이 만나면 서로 점수 계산법이 달라서 부딪히게 마련이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를 방해하는 양상이 딱 그렇다. 뭘 하든 규칙을 전적으로 지지 않는 태가 난다. 열이 없고 빈정거리는 태도가 남들 눈에는 안 보일까? 합의된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응수하지 않고 무리를 분열시키며 다른 게임 참여자들의 열띤 흥분에 찬물을 끼얹는다. 규칙은 규칙이다. 어떤 단체나 클럽에 들어가려면 입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밝히게 된다. 개인정보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어떤 항목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필수 입력 항목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양식은 효력이 없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채워야 할 항목을 채우지 않으면 사회에 편입될 수 없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이 놓치는 암묵적인 지시는 유치원 때부터 늘 똑같았다. 토달지 말고 시스템을 따라라. 그러면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회적 규칙이라는 면에서 미리부터 복종을, 집단의 규범을 원칙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것은 정당한 방식의 교환이다. 여러분이 규칙을 지지하면 집단은 여러분의 소속을 인정할 것이다. 이걸 납득하고 나면 부조리하게만 보였던 의식들이 의미를 띠게 된다. 나는 면접을 보고 온 정신적 과잉 활동이니 해당 면접을
지원자의 능력을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절차였다고 비판하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평가다. 면접은 지원자에게 기대하는 주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원자가 팀에 잘 편입될 수 있는지 복종 본능을 본다. 그리고 팀은 다시 회사의 시스템에 종속되어야 한다. 나는 사회초년생 시절 에어프랑스 취업에 실패했다. 입사시험에서 조원들과 함께 미래 도시를 구상해보라는 집단 과제가 나왔다. 나는 다른 지원자들이 왜 철로 옆에 서민 임대주택을 못 세워 안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용모를 잘 갖추었고 신체 검사도 합격했으며 수영 실기 시험은 1등이었다. 응급구조법과 항공안전규칙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지만 서민 임대주택에 대한 나의 좌파 휴머니스트적 견해가 면접관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항공사들은 그런 면에 얽매이지 않고 다소 불온한 승무원인 나를 채용해 주었다. 시스템에 늘 딴죽을 거는 입장에 서려는 게 아니라면 규칙이 원래 임의적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면접에서 시스템에 대한 복종 여부를 시험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기술적 능력을 시험하는 이유만큼이나 정당하다.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더라도 인간적으로 참아내기 힘든 사람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요컨대 규칙은 규칙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